잠들어 있는 통계 감각을 깨워라. 우리 일상 속 재미있는 통계 이야기로 통계 세포를 깨워줄 여기는 통계 감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정말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해 미래 빅데이터 시대 속 통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속 빅데이터 인문학을 쓴 김민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호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빅데이터와 통계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통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궁금했던 점 아주 팍팍 파헤쳐볼게요. 우리 작가님은 영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벤져스나 요즘 그런 영화 저 좋아하고 있어요. 어벤져스 좋아하세요? 어벤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전 캡틴 아메리카. 왜요? 저랑 닮아갖고 이 CC처리 뭐라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 통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빅데이터와 통계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나요? 보통 흔히들 빅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하거든요. 원유라는 것은 흔한 그런 물질인데 정제하면은 비행기도 날게 하고 자동차도 움직이게 하고 공장도 돌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원료가 되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하나의 전자계적인 하나 신호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또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네요. 약간 빅데이터는 휘발유, 그리고 통계는 주유소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약간 애매해지긴 했는데 영화 속에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월드워 Z인데요. 월드워 Z를 보시면은 어떤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다루는 영화예요. 그 영화 트랜센더스에 보면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좀비 영화 같으면 그냥 때려 부수고 그냥 뭐 이렇게 끝나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제자 장면에 그 제리가 꽉 막힌 도로에서 그 좀비들 공격을 받게 되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좀비로 변한 시간을 체크를 하죠. 그 12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거 대해서 수집하는 건데 그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측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헬기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좀비하고 싸우면서 좀비 피가 입에 이제 튀게 되거든요. 그때 이 지식을 활용해서 12초가 지났는데 자신이 좀비로 변하지 않게 되자 안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었다면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과연 가족하고 같이 탈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뭐 또 그땅에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뒤에 가면 가장 유명한 신이죠. 그 이스라엘의 거대한 성벽을 좀비들이 막 올라가선 거기 완전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그 전까지 좀비는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삭삭 피하면 다 피할 수 있게 여기는 막 확 달려오니까 엄청 빠르죠. 막 해가지고 성벽까지 타고 넘는 진짜 무서웠어요.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또 좀비들의 행동을 관찰하죠. 좀비들이 공격할 때 특히 병약 환자나 노약자들을 피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되게 인도적이네요. 좀비들이.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리는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죠. 좀비는 병든 자들을 피해서 간다. 이 가설을 이용한다면은 혹시 좀비를 물리칠 어떤 백신이라든가 해결책 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을 하죠.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고 직접 이제 좀비 앞에 자기가 이렇게 노출시키잖아요. 좀비가 막 오니까 탁 하고서 문을 탁 열고 걸어 나가잖아요. 네, 그 장면도 명장면이었죠. 역시 싸움은 저기 그 머리를 써야 됩니다. 저는 몸을 쓰거든요. 근데 머리 써야 됩니다. 머리에서 쓰실 것 같은데. 머리는 약간 돌입니다. 화강암, 약간 딱딱해요.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접근할 때 수량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수량화하면은 일단 자연이라든가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산 명사거든요. 수량화 되지 않은 그 상황이죠. 이것을 수량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먼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가령 지진이 나면 진도 3, 진도 4 하는 식으로 딱 나는 건 아니지만 진도 엄청 큰 게 왔다 하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좀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덥다고 하면은 그냥 덥다고 하는 거랑 오늘 날씨가 30도라 하는 거랑 완전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비라는 게 낯선 존재로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아침에 딱 뉴스를 켜보면 정말 낯선 정보들, 블록체인, 암호화폐 막 이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좀비같이 낯선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어 준비네요, 완전히. 그렇죠. 이렇게 좀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통계적인 사고, 통계를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이런 데이터를 해석하고 파악한 능력을 데이터 리트러시라 하거든요. 그 데이터 리트러시는 데이터를 좀 추출하는 능력, 그리고 데이터의 숨겨진 의미를 좀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좀 잘 볼 수 있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요? 데이터 리트러시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저는 데스노트. 제가 데스노트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또 간략하게 또 줄거리를 살짝 준비해봤거든요. 네. 법의 정에 구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심한 라이터는 우연히 사신이 떨어뜨린 데스노트를 줍게 되죠. 데스노트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범죄자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이름을 쓰게 되면은 범죄자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범죄자들이 죽어가자 이 명탐정 L의 도움을 요청하여서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 영화죠. 데스노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데스노트 정말 재밌게 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앞부분에 대해서 L이 등장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일 먼저 L이 추리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이 우연이냐 우연이 아닌 이제 범인이 있는 사건이냐 이것을 이제 추리하거든요.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면은 심장마비 사건이 펑펑 일어나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인 심장마비로 죽은 사건이냐 아니면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통계적인 용어인 정규분포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는 나왔다. 이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일반적인 자연에서는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인위적인 사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추론하게 되죠. 그러면 규칙적인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사람이 개입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정규분포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좀 대표적인 그래프 모양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L이 보기에는 불규칙적인 그런 분포를 보고 이 부분은 어떤 원인에 따라서 범인이 존재한 사건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데스노트에서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뭐 통계가 들어간 예가 또 있을까요?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 범인이 몇 명일 거냐 이걸 다시 추론하는데요. 이런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려면 적어도 80명이 필요한데 80명이면은 거의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제로이고 범행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려면은 범인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추정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되려면 혼자서 하지 않고선 이렇게 완벽하게 꼬리가 안 잡힐 수 없다. 보통 한 3-4명만 돼도 한 명이 꼭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CCTV에 걸린다든가 해서 잡히는데 이거는 한 명이 한 범인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접근을 한 거네요. 야, 이게 참 똑똑하네요. 네. 진짜.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도 추리가 보통 이제 범행이 일어나면 범행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주 단위로 통계적인 이제 그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 패턴을 분석해서 놓고 보니까 이 모양이 이제 대학생들 수업 이제 시간표랑 비슷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추리한 것이 아마 범인은 대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 학생은 학생이네요. 이렇게 꼬리가 잡히고. 와. 네. 범행이 일어난 게 그 시간표의 공강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녁 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학생이 움직이는 패턴과 비슷하다는 걸 찾아냈다는 거네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 참 신기한데요. 그게 통계입니다. 재밌게 봤지만 와. 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범죄 수사를 할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적용하면 범죄자들도 좀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걸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범인이 일어나면은 그 범인이 이제 백인이냐, 그다음 흑인이냐, 그다음 아시안인이냐 그 특징이 있을 거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 연령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범행 동기가 우연히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충동적이냐, 원한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범인을 계속 압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아, 이렇게 추려가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이제 흔적이라는 것이 다 데이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핫한 주제가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진짜 빅데이터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창출한 건데요. 그러면 이 가상현실 세계를 알아볼 때도 데이터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가상세계라는 것이 결국 그 환경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그 상황이 이제 데이터로 이루어진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죠. 가상적으로 어쨌든 그런 건물을 짓거나 실제 작동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구현이 가능한 거죠. 너무 신기한데요. 기호님 혹시 가상세계 딱 하면 떠오르는 영화 없으세요? 아 당연히 진짜 있죠. 유명한 거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중 하나가 레디 플레이 원이거든요. 아 보셨군요. 네, 네. 보고 저 여자친구랑 저기 감동에 받아갖고 여자친구는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저 혼자 본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봤어요. 진짜로. 가상의 여자친구를 이렇게. 아니요, 진짜로. 실제로 봤어요, 진짜. 아, 네. 아무튼 네네. 이 레디 플레이어 이거 스토리를 간략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2045년을 배경으로 가상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가상현실 게임인 오아시스를 만든 할리데이는 오아시스 세계 안에 이스터 에그라는 아이템을 숨기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자기의 지분과 오아시스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합니다. 주인공은 게임처럼 미션을 수행하며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죠. 이게 사실 게임 세계랑 현실 네.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재미, 그게 네. 이제 굉장한 영화였죠. 작가님은 그럼 개인적으로 레디 플레이어 원 자체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 또 재밌는 게 가상 세계를 이제 구현하는 그 방법을 좀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고글을 끼고 수트를 착용하고 거기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서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작동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 안에 대해서 열쇠를 찾기 위해서 각의 기업방에 들어가서 하나의 또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레디 플레이어 원은 보물찾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빅데이터가 가진 큰 특성이 빅데이터 안에 어떤 가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존재의 가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영화에서 보물을 찾는 소재지만 실제로는 이 엄청난 빅데이터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보물찾기의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오아시스의 창립자가 이 오아시스의 열쇠를 찾을 것들을 데이터에 숨겨두잖아요. 그게 도서관인가? 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계속 과거의 기억들을 보면서 이런 걸 그 주인공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가상 세계에서 뭐 열쇠를 찾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은 이미 저기 가상 세계가 저희 일상 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디 센트럴 랜드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아 들어보셨어요? 아 역시 시아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이거 엄청 저기 근데 사람들이 찾았거든요. 디센트럴랜드 이름은 알아요. 근데 디센트럴이란 뜻을 모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아 그쵸 알죠. 그죠? 예. 센트럴이 중앙이잖아요. 센트럴. 네, 센터. 네. 디센트럴랜드는 탈중앙화된 랜드, 탈중앙화된 땅. 보통은 이제 페이스북 그러면 그 개발사가 딱 있잖아요. 네네. 디센트럴랜드는 그런 권력들을 나눠주는 거죠. 일반 유저들한테 나눠서 프로세스 안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센트럴랜드가 원래 3단계로 구현이 돼가지고요. 1단계는 땅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이 다 팔렸어요. 2단계는 이제 아바타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3D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가 지금 구현이 된 건데 건물들이 생기고 그 건물들에 내가 산 땅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가 진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게 그런 기호님 같은 경우에 네. 자기 이름으로 코미디 극장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개그클럽 같은 거. 네네. 대학로에 극장 임대해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마케팅해서 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쵸. 힘들죠. 그거를 메타버스에서는 그냥 해볼 수가 있어요. 돈 안 들이고. 공짜로. 그렇죠. 이야.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사람들한테 나 이거 했으니까 오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웃긴나 안 웃긴나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게 이제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는 방법인 그러니까 거죠. 이것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로 쓸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괜찮으면 실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그 영화를 통해서 빅데이터 통계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영화하고 통계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바로 문제 해결이거든요. 모든 영화의 구조는 문제 해결을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계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어떻게 알아나갈까? 내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까? 그런 방향이라서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되면서 점점 더 이런 이제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런 이제 판단에 이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질 거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본이 통계입니다. 네. 혹시 직장이 통계 질문. 네, 통계 질문 하셨습니다. 기호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영화 속이든 일상 속이든 이렇게 막 가상세계 그리고 통계, 빅데이터 이런 거를 들으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간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했던 거 데이터를 수집하고 따라 해보고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통계를 내보는 건 어떨까? 그럼 저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영화에서 통계를 찾는다는 게 저는 처음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영화들을 보니까 이런 점들은 또 통계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통계 자료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식을 탐구하는 눈, 인사이트를 추구하는 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인포메이션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